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바쁘게 지내셨다고? 네, 몹시는 아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가 전체 평수는 1,300평이고요. 안에 있는 이제 재배동만 하면 1,200평 정도 됩니다. 수경 재배 시설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건축하는데요. 봄에 시작을 했는데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장마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제 재배도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도. 네, 이제 저희 그 전라북도에서 스마트팜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남원시 자체에서 많이 선정을 해주고 있고 도에서 또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발표에서도 잘 해가지고 저희가 좀 사업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을 1호로 했는데 제 뒤에도 지금 6명, 7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스마트팜 시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 3번째쯤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든 좀 앞에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 우여곡절을 좀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1등으로 가는 것보다는 2등, 3등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나. 해놓고 보니 그래요? 해놓고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많이 궁금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스마트팜 사업하면 업체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쫙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꿔서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네네네. 직접 이제 그런 걸 알아보시면 네. 금액은 좀 절감이 되는가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편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안정화가 된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800평 하우스 정도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분무식 수경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인데 꽤 유명한 업체예요. 굉장히 큰 업체로. 그런데도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견적을 내주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800평에 한 13억 정도 견적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4억 4천짜리 보조 사업인데 800평에 그 정도 돈을 내고 하는 건 사실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1,300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하우스 짓는 업체하고 내부 시설하는 업체를 제가 일일이 다 연결을 해드리고 자재 같은 것도 일일이 발품 팔아서 이 자재로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800평에 13억이냐 1,300평에 7억 정도냐 이게 사실은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배 차이 네네네. 네네네. 다만 이제 옵션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하우스를 짓느냐, 남이 봐도 멋지다라는 하우스가 나에게 필요하냐, 아니면 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하우스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드웨어의 그 옵션은 좀 낮추고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조금 옵션을 높였어요. 그래서 재배하는 그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에는 돈을 좀 많이 썼고 겉모양은 좀 투박해도 된다.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추위만 막을 수 있다면? 네, 그런데 또 막상 견학을 많이 다녀보면 저희가 차를 처음 탈 때는 아무 차나 타지만 좋은 차를 많이 보면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우스도 비슷하거든요. 나에게 맞는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4억 4천 지원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이제 4억 4천 중에 보조율이 80%고 자부담이 20% 있었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건 이제 더 자부담을 더 넣은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재 분석 이런 거를 많이 직접 한다고 하면. 그쵸,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딜레마에 빠져요. 아, 이게 더 좋구나. 아, 이게 더 좋네.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항상 마음속에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이 돈을 10년 안에 벌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팜도
그 세미 스마트팜도 있고 네네네. 완벽하게 뭐 ICT 뭐 네네네네. 그 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는 어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환경 제어를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스마트팜이니까 통상적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이 맞죠. 그러니까 세미 스마트팜은 넘어서서 복합 환경 ICT 기술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스마트팜 농장이 3군데 있는데 농장이 다 다른 업체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돈은 비슷비슷한데 제어하는 성능의 차이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 제어를 해주는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이게 또 여름에는 A 업체 스마트팜이 정말 그 센서가 잘 맞는데 또 겨울에는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또는 주변 농가를 방문해 보고 내가 조금 더 적합한 걸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대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회사마다 혹시 다르든 회사마다도 좀 다르고 가격대도 싼 거는 몇백만 원에서 비싼 거는 뭐 4, 5천만 원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필요한 환경 제어를 넣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잎채소를 하고 있지만 저 잎채소에 잎 세포까지도 찍는 카메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스마트팜은 그 정도까지 센서가 들어가줘야 정확한 데이터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내가 이런 환경을 줬더니 잎들이 이렇게 커가는구나 또는 열매가 이렇게 더 커가는구나 또는 더 단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용으로 스마트팜 정보를 만약에 수집한다고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그 값어치가 사실은 좀 없죠. 면밀하게 그 작물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농장주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 눈으로 보고 그 농산물의 품질을 그때그때 농장주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8도에 습도를 60%를 유지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영농일지에 기록을 하고 그 시즌에 됐을 때 제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스마트팜은 사실 구현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려면 적어도 5, 6천만 원 이상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전에 딸기 그때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데이터가 저장이 돼가지고 이 시기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보고 그 데이터 값으로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잘 되고 다른 데보다 수확량도 많고 잘 키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데이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데이터적인 거는 아직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농장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플러스 기본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기 하시는 농장주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EC나 pH나 온도, 습도 정도는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팅 값에다가 내가 그 시즌에 기억하고 있는 그 자료 작년에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치를 했었다. 그러니까 합쳐져야 이게 조금 더 좋은 수확량이 나오는 거라서 초보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느 농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그분만큼의 수확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의 스마트팜을 구현하려면 조금 더 좋은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환경 따라서 물이나 습도 이런 거 조절해주고 네. 그 정도만 된다는 네, 이제 습도에 따라서 뭐 환풍기나 유동엔이 가동이 되고 온도에 따라서도 가동이 되고 측창이나 천창이 자동 개폐되고 그다음에 양액의 EC나 pH 조절이 되고 이제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농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주 많은 일이 줄어든 건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하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환상은 사실 조금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더 높은. 네, 훨씬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현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농장주의 역량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장주가
끊임없이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농장을 찾아갔을 때 농장주분들이 컨설팅을 잘 안 해주는 이유도 나는 한 작기, 두 작기, 많게는 2년, 3년에 걸쳐서 배운 기술이고 노하우인데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서 그거를 배울 수 있으면 정말 거저 얻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좀 정보를 나눠주기가 쉽지 않겠죠. 수경재배를 이쪽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경재배라는 게 이제 큰 의미로 따지면 고설재배도 수경재배 안에 들어가고 펄라이트 방식도 들어가고 담액으로 하는 방식도 수경재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수경재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분무식 수경재배인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역에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분무식 수경재배는 제가 시작할 때는 지역에 한 분 계셨고요.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 한 분 계셨고 제가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4농가, 5농가 정도로 늘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렵구나. 누군가 먼저 좀 안정을 시켜놓으면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방식을 지금 처음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려움이 좀 많았겠어요? 네, 좀 어려운 게 많았던 게 분무식 수경재배는 좀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분무식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 다 분무식 수경재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팜을 지향하는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하고 연결 짓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되게 다 아날로그로 하고 있더라고요. 타이머를 활용해서 물을 주는 방식 정도까지만 주변에 있는 농가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기계식으로 하고 싶고 조금 데이터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다 저희가 기계를 만들어서 넣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출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전에하고 비교했을 때 수확량이 훨씬 많아요. 수확량은 이제 잎상추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재배하는 건 샐러드 상추인데 샐러드용 유럽 상추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 차이는 좀 다른데 확실한 거는 잎상추로 했을 때 여름하고 겨울에 수확량이 좋아요. 여름에는 되게 뜨거운데 저희는 이제 분무식 수경재배니까 적절한 온도를 계속 넣어주거든요. 물의 온도가 항상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늦춰지고 그래서 비쌀 때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잎상추보다는 유럽형 상추를 가지고 샐러드를 재배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펄라이트 방식보다는 수확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하고 전에 하던 그 자리 네, 그것도 하고. 하고 네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3,000평 조금 되거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농장을 한 군데에 붙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낭비가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시설해서 하시면 어떤 인건비나 신경쓰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인건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내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예전에는 다 관찰을 했어야 된다고 치면 지금은 제가 핸드폰이나 뭐 또는 PC로 확인할 수 있고 세팅해 놓은 그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타지까지 갔다 오는 여유도 좀 생기고 하지만 인력들이 일하는 건 좀 똑같다. 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오히려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30일이나 40일이 걸렸다면 스마트팜으로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은 어쩌면 조금 더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단축되는 건 수확을 빨리 하니까 그만큼 매출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네,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뭐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나쁜 현상은 아니죠. 좋은 거네. 맞아요, 좋은 겁니다. 수경 재배로 하면 네, 펄라이트 때하고는 다르게 병이나 해충 쪽은 어때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겪는 병 중에 총체라고 하는 그 벌레가 날아와 가지고 상추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리고 이 벌레는 또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땅에서 다시 나와 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약을 방제를 하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방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나오니까 방제가 어렵거든요. 3, 4일 연속으로 방제를 해야 겨우 잡는 게 총체예요. 한 번 왔다 그러면 거의 못 잡을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좀 다행인 게 안이 좀 비어 있잖아요. 물이 분무수경이니까 정시에 딱 정해진 시간에 물이 분사되고 안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 친구들이 활동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복구하기가 좀 편하다. 또 두 번째로는 선충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선충도 땅을 파고 들어가 있다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역시도 조금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거는 펄라이트나 흙이 있을 때 생기는 적이잖아요. 네, 토경이나 펄라이트 방식은 좀 거기에 취약하긴 하죠. 그러면 이 수경 재배에서 나오는 그거만의 적이는 수경 재배만의 어려움은 정말 많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적절한 물 양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기온의 변화,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관수를 또는 관주를 어떻게 해줄까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농장주가 몇 년에 걸쳐서 쌓은 정보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또 그게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농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100% 또 맞지도 않고, 자기만의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잘 해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할 때부터 딱 내가 맞춰서 잘 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면 네, 내가 한번 설정하는 값에 따라 이 전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딱 성공을 바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요즘에 분무수경 저희 같은 방식으로 시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일단은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초시설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시설도 대부분 다 오픈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여러 농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도 많이 생겨서 이 하우스 전체가 물이 범람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물을 퍼낸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해결을 해서 좀 안정화가 됐고, 지금 제가 하고 나서 그런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다행히도 이제 후배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농장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렸죠. 네, 근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어려웠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누군가가 해놓은 시스템을 좀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으로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과정이 있어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정확히 알았고, 저희가 이게 전국에 있는 농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는 이거를 분 단위로 분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의 장점은 수확 시기를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육묘를 할 때 대다수 상토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 스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육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육묘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상토로 육묘를 하고
상토에 돼 있는 육묘되어 있는 그 상추를 그대로 꽂거든요. 그럼 이게 분사되면은 상토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상토로 육묘를 해도 상토가 물과 같이 떨어져도 이거를 다 걸러내는 방식을 3가지 방식으로 3차에 걸쳐서 걸러지게끔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재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시간은 줄이고 재배할 수 있는 양은 늘리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알려주면 네, 그거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그게 진짜 핵심 기술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와서 그런 걸 꼼꼼히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보고만 오신 분들은 겉에 있는 모습만 좀 보고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비밀은 또 며느리도 안 알려주면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가르쳐 드리고 1가지 정도는 한 3번 정도 찾아오시면, 왜냐면 이게 어쨌든 다른 분들도 어렵게 알아내시는 거고 그분들도 겨우겨우 그거를 적용을 해서 가시는 건데, 제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오픈을 하면 또 그분들의 고생이 별게 아닌 게 되니까 한 두 단계까지는 오픈을 해드리고 마지막 단계는 조금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해본 사람이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가 네, 맞아요. 크잖아요. 네네. 스마트팜을 도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스마트팜 시스템은 네덜란드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뭐 호게도른이나 이런 업체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업체 걸 도입해도 되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국내냐 네덜란드. 국내 업체냐 네덜란드 업체냐. 이제 사실은 네덜란드 업체가 가장 안정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합 환경 제어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되는 면이 있어서 네덜란드 업체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좀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단가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고, 하나 더 단점을 말씀드리면 호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 나오는 부품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단가가 높은 부품을 가져다 다시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호환이 안 되지만 구축을 한번 해놓으면 복합 환경 제어에 정말 어울리게끔 제어가 잘 된다, 미세하게. 국내 업체의 장점은 반대인 것 같아요. 업체들 간의 부품이 조금 호환이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조금 단가가 조금 싸다, 네덜란드 업체에 비해서.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미세한 조정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업체 거는 이게 복합 환경 제어가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업체들도 많다. 그래서 조금 국내 업체 거를 선정할 때는 잘 알아봐야 되는 면이 좀 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 브랜드 걸 이렇게 가져오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믿고 가는 면이 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국내 업체 스마트팜 시스템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덜란드 게 비싸니까 국내 걸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내 스마트팜 업체들이 단가를 많이 올리면서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굳이 국내 걸 쓰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그 업체 부품들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게끔 자기네 걸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부품의 모양을 달리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자꾸만 외국 업체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애국심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하고 계신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이게 되게 그 전문적인 내용이라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저도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작정하고 좀 공부를 했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편이고 100억 명의 인구가 되는 때까지 몇십 년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100억 명의 인구가 됐을 때 전체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인도 면적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대요.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지가. 그러면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집약농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집약농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약농업의 ICT를 결부한 스마트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에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국에 있는 농산물들이 싼 가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왜 외국 농산물은 싸냐? 우리는 비싼데 걔들은 수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수입을 하는 거니까 화물이든 비행기로 왔으니까 비싸야 되는데 왜 싸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농가가 1.5헥타르 정도를 재배를 해요. 1.5헥타르면 4,000평이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농가가 4,000평을 재배하는데 우리가 아는 농업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들은 평균 80헥타르를 한 농가가 재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주스 회사 보면 그 델몬트라고 하는 주스 여러 주스 회사들 보면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몇 개의 농가가 모여서 만든 회사. 근데 거기는 생각해 보면 80헥타르씩 가지고 있는 농가가 10명만 모이면 800헥타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몇천 명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입해오는 농산물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럴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평당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많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 일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고 적은 평수에서 많은 생산물을 내는 게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면도 있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유입해서 들어오지만 여전히 청년 농업인들의 수는 적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 이 정도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책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데 우리가 말하는 농업 선진국은 인구 대비 농업인이 1% 전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농업인이 4%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곧 선진국화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쟁력 없는 농업인은 좀 도태될 시기가 곧 온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뭔가를 해야만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다 보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조금 더 일을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청장농이나 이런 수업 가시면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저한테요? 이제 제 소개를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농사짓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남원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네, 많이 물어봐요. 남원이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남원이 고향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와 계시는 이 지역은 지금 아마 남원시는 이렇게 안 추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해봐야 한 400m쯤 되니까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단점이고 여름에는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년, 20년까지는 그런 기후위기에서 좀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농업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드리죠. 눈도 많이 옵니다. 장점은 눈이 많이 오면 벌레들이 많이 죽죠. 다음에 농사하기가 훨씬 좋고 전 겨울이 아주 춥고 눈이 많이 오면 병충해가 적어요. 그런데
겨울이 따뜻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병충해가 정말 많이 와요. 그 옛날에 보면 막 그 어르신들이 논에 불 질러서 태우고 하셨잖아요. 그게 병충해를 죽인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눈만 많이 와줘도 다음에 농사 짓기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원목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올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저 보면 아유 젊은 사람 뭐 특이하니까요. 이제 보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존재감이 없죠.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가 됐고 워낙 20대부터 이제 귀농을 해서 들어오니까 정말 많습니다. 40대 된 지 좀 되지 않았어요? 43입니다. 네. 남원시의 또 장점은 만 45세까지 청년이어가지고 아직 청년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네, 지역마다 달라요. 여전히 만 39세인 데가 있고 뭐 만 43세, 45세, 군 쪽으로 가면 만 47세, 뭐 49세 이렇게까지도 되는데 뭐 만 49세까지 풀어줘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만 39세 안에서 다 끝나니까. 그래도 이제 기분은 아직 청년이구나 이런 기분은 좋죠. 스마트팜의 도입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스마트팜 강의를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듣고 스마트팜밸리에서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얘기 안 해주세요.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어떻게 도입됐고 전 세계의 스마트팜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해주면 눈이 말똥말똥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IMF 때 스마트팜이 조금 활성화됐어요. 네. 되게 오래됐네요. 따지고 보면. 원래 IMF 전에 완전 옛날인데 그 포스코까지 가야 돼요. 포항제철 때 그 사장님께서 네덜란드 갔다 그 도입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IMF 전에 우리나라가 막 호황이었잖아요. 그때 여기저기 막 유리온실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유리온실을 단가가 비싸잖아요. 막 풀어줬는데 IMF 오자마자 다 파산이 된 거예요. 농가들이 다 파산이 난 거예요. 그때 농업회사법인 중에 튼튼한 농업회사법인이 파산한 그 유리온실을 다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파프리카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파프리카가 스마트팜의 최위에 있는 이유가 그게 처음 시작이 돼서 도입이 되니까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고 토마토가 파프리카랑 좀 유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파프리카는 잘 모르게 안 해준다고. 그게 토마토는 그래도 좀 그렇게 된 거고 파프리카도 근데 파프리카는 자료가 진짜 많고 토마토는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노하우를 넣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토마토도 자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마 토마토도 언젠가는 그게 정형화 될 거예요.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요? 이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는 해요. 제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 만나고 저도 청년 농업인이지만 조금 느끼는 건 지역의 멘토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왜 시골이 예전 시골 같지 않느냐, 왜 이렇게 잘 지도해주지 않느냐, 찾아가도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분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안내를 해줬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을 여는 건 우리의 역할이다. 그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간혹 저희 농장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적게 난 팀, 많이 올 때는 막 3, 4팀씩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내내 즐겁고 어떤 분들은 제가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제가 막 죄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막 저를 이렇게 조사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왜 안 알려주세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하게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뭔가를 줄 의무가 없다. 그런데 너무 그분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멘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예의를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착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 누군가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지금 정착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많이 입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알고 접근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선배 농업인들 찾아갈 때 예전에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역으로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정중하게 좀 찾아가요. 찾아가서 뵙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연락처만 받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려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정말 바쁘신 것 같으면 문자만 남겨놓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오지랖이 있었네요. 먼저 네. 정책관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5억 대출 받아서 쓰는 청년농업인들 대출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대출 받아서 쓰시는 3억 대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원금 상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원금을 상환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로 버티기 힘들 정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바위 같은 거니까 돈을 계획 있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센터나 뭐 농정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관련 사업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돈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환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3년 거치 7년 상환이에요. 청착농 1기가 3년 거치 7년 상환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선정되신 분들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인가 뭐 그래요. 근데 저는 3년 거치 7년 상환 때 돈을 썼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유예를 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쓴 사람들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환이 시작된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되고 아직 상환이 안 돌아온 사람들은 국가에서 1년씩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연장은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제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되신 분들은 1년씩 연장을 3번까지 해주지만 이미 상환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상환해야 되죠. 근데 저는 상환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2018년도에 귀농했으니까 2017년도에 귀농하고 2018년도에 청착농이 돼서 자금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상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부유해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막 저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 농업인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살찌는 게 맞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원금 상환이 대부분 다 그 연 상환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을 지나면서부터 저는 좀 많이 내는 철이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어떻게든 상환을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거나 주저앉으면 어려울 수 있어서 돈 쓰는 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이왕이면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5년 거치 20년이니까 저 같은 사례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환일이 돌아오면 어려운 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술센터나 농정과 뭐 이런 곳에 가서 보조사업도 좀 알아보시고 돈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보시고 멘토분들 만나셔서 좀 더 좋은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상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